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해운대 송정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지인 시군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다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에게만 보일 때인데요. 그럴 때는 절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닙니다. 때는 고2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그러려니 하는 것인가? 라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말이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기 미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보았나? 라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듯 강하게 쳐서 엄청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며 또 때리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저는 화가 나서 아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머리를 세게 때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저와 친구를 비롯한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며 중얼중얼거리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기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저는 뭔데 낮에 약 파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 할머니 정신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네 건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것한테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은희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망한 기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 얼마 안 남은 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기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버스에서 내릴 때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 할매가 여자 이야기 하더만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못 본 여자.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3번 정도 봤는데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당연히 돕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목소리,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데 언어를 억지로 쓰려고 한다고 느끼거나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반드시 모르는 척 하세요.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재봉 사건.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재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새벽에 영문도 모른 채 도끼로 도륙되어 일가족 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고재봉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생활을 하다 군에 입대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전 고재봉은 국군 3군단의 야전 포병단에서 부대장이었던 박모중령의 당번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박중령과 그의 가족에 관련된 잡다한 일을 부대와 관사를 오가며 처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재를 정리하고 나오다 고재봉은 박중령의 집에서 고기 한 덩이를 훔치게 됩니다. 훔친 고기를 신문지에 싸서 나오던 중 박중령의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던 식모와 마주치게 되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눈치챈 식모가 고재봉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연히도 그때 고재봉의 옆에 도끼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 도끼로 소리를 지르던 식모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하고 관사를 빠져나갑니다. 당시 박중령이 머무르던 관사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고재봉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 절도와 살인 미수로 육군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부대장의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재봉은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 결혼하려던 여인마저 떠나가 버리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행하게 된 모든 원인이 박중령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석방되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박중령을 꼭 찾아가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석방 후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나들던 관사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은 고재봉은 인근 민가에서 식칼과 도끼를 훔칩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경 허리춤에 식칼을 차고 한 손에는 도끼를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새벽 2시경 박중령이 살고 있는 관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박중령의 집으로 들어가 관사에서 잠들어 있던 부부를 포함 일가족 6명을 도끼와 식칼로 무자비하게 도륙하는데 어이없게도 무자비한 도륙의 결과는 자신의 복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재봉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박중령과 그의 가족들은 몇 달 뒤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어 이사를 가버린 뒤였고 박중령이 살던 그 집에는 고재봉과는 일면식도 없는 이득주 중령과 그의 부인인 김재옥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큰아들은 큰 집에 있어 화를 피하게 되는데 큰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사망합니다. 고재봉은 피해자의 집에서 시계와 다이아 반지 등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나고 고재봉은 군인의 신분인지라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사본부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고재봉을 지목하고 긴급 지명 수배합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냈는데 이때 추운 겨울이었던지라 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는 땅굴을 파 잠을 자고 근처 인가에서 밥을 훔쳐 먹는 생활을 17일 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25일 11월 12일 그는 서울 청계천에서 발견되는데 그를 알아본 두 상인 추적과 신고로 저녁 6시경 체포됩니다. 검거된 고재봉은 11월 19일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고재봉은 항소도 포기한 채 교도소에서 기독교의 귀회에 전도에 힘을 쏟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후일담으로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 재소자 2,000명 중 그가 전도한 수감자들의 숫자가 무려 1,800명이라고 합니다. 사형 판결 4개월 뒤 그는 총사령을 당하는데 사형 당일 자신이 미처 전도하지 못한 나머지 200명의 전도를 동료 재소자에게 부탁한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사형장에서도 고재봉은 자신에게 총을 쏘러온 9명의 군인들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사형대에서는 찬송가 부르던 중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박중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을 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200명의 전도를 부탁하고 총구가 눈앞까지 닥친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형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어떻게, 왜, 누가 그를 용서했을까요? 묘하게도 영화 밀양의 장면이 겹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가는 장면.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너님의 용서 따위는 자신의 죄를 셀프 용서했다는 장면과 묘하게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전도와 종교활동이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집이 이상해서 스님을 불러 터가 좋지 않은 집을 정화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신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궁금해져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권투를 하셨던지라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이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아니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악몽은 무슨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 숨을 탄 물에 녹여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부른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너무 외로워.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묘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구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도포를 입은 선비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무섭기 그지없는 무당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든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옆에서 자는데 내가 섬뜩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전에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싸워서 이기셨고 저는 겨우 저항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검은 문으로 끌려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마저 귀신을 믿게 된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부적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나 역시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이후로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꿈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마주할 때마다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스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괴로운 밤들을 겪은 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평온한 날들만이 남았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들을 겪은 후 우리는 더욱 밝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번째 이야기, 산길의 남자. 어느 겨울날 지방에 스키를 타러 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에 저쪽 산길이 가까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다고 친구가 불안한 듯이 말합니다.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고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도착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눈도 전혀 내리지 않았고 길이 너무 좁아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쭉 달려나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은 밤에 산길을 한결같이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였습니다. 저쪽에 누가 있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쯤으로 보였고 이쪽에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몇 센티미터 정도만 문을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며 밖에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닥거리며 문을 열려 하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라고 말하며 그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출발해. 절대 문 열지 마.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성을 버려 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차렸었지, 너도?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가 이 날씨에 입김도 나지 않았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냐. 5번째 이야기, 교실에서 학생 수를 잘못 세면 안 되는 이유.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20년 지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A는 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A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학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인 A가 맡은 반만 4개 반씩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줄 프린트물을 모두 뽑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4개 반 학생들 프린트물을 모두 뽑으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종이도 모자랐고 A는 각 반의 인원만큼만 수업 전에 따로 뽑아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딱 한 반만 프린트물의 수가 맞지 않는 반이 있었습니다. 32명이 있는 반이라 32장을 뽑았었는데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33장이 뽑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복사를 잘못했겠지 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A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반은 멀쩡한데 그 반만 계속 프린트물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A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 뒤로 돌리라고 말하고 프린트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꼭 맨 뒤에서 선생님, 한 장 남아요. 그러면서 한 장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왜 맨날 한 장씩 남아요? 라며 어느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A도 당황했고 자기 거라고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인쇄한 게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것은 원본이니만큼 나눠줄 때 포함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A는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앞에서 프린트물을 직접 숫자를 세며 복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본을 원고대에 올리고 매수에 31을 입력했습니다. 한 장, 2장, 프린트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A는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2장째 프린트물이 나오고 복사기는 인쇄를 멈추었습니다. 원본까지 꺼내서 다시 세어보았지만 역시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서 33장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센 프린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장이 또 남는 것이었습니다. A는 이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학생 수까지 세어봤지만 결석한 학생도 없고 32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프린트물이 남을 리가 없는 것인데 하지만 분명히 한 장 프린트물이 남았습니다. 여기 32명 맞지? 라며 A는 망연자실해져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꿈이라도 꾸는 거냐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정말 32명이지? 33 아니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 심각하게 묻는 A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일까. 선생님, 왜 그래요? 라던가 아이들도 덩달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A는 마음을 다잡고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착각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엄청난 목소리로 어떻게 안 거야? 어떻게 알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 어디선가 절규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A는 두려움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교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A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A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교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간 계속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 때문인지 친구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내가 그 학교 그만둘 때쯤인데 수업하다가 기절했던 반 애들이 죄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반 애 하나 잡아다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를 질렀던 게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근데 난 분명 허공에서 목소리는 들렸지만 내가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6번째 이야기, 귀신 흉내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생긴 일.
저는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번화가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깜짝 카메라 프로그램을 찍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은 일단 늦은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의 벤치에 연기를 맡은 여자를 앉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누군가 혼자 앉으면 연기자는 갑자기 괴롭다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자는 미리 안색이 창백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해둡니다. 만약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괜찮냐고 질문을 하면 연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귀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역 주변은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뻔한 방법이긴 해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 패닉에 빠져버리는 사람 등 괜찮은 반응을 여러 찍을 수 있었습니다. 슬슬 시간이 새벽이 되어 우리는 다음 사람까지만 찍고 돌아가기로 하고 연기자를 준비시키고 카메라를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꼭 셀러리맨 같은 느낌의 중년 남자가 혼자 역에 들어왔습니다. 잔업이 끝나서 지친 것이었을까요? 그 남자는 심하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벤치에 축 늘어져서 걸터 앉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약간 떨어진 촬영 장소에서 녹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찍으면 돌아갈 건데 뭐 하는 거지? 졸고 있기라도 한 건가? 저는 투덜대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중단하고 역으로 들어가 연기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연기자 앞에 서서 셀러리맨을 가리키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러냐고 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니 사람이 왔으면 연기를 시작해야지 라고 연기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셀러리맨이 앉아있던 벤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연기자가 옥신각신하던 사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나요? 7번째 이야기, 길을 물어보던 여자가 찾아간 장소.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며 저녁 골목길에서 말을 걸어온 것은 키가 큰 여자였습니다. 발이 이상하게 작은 탓인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도 나뭇가지처럼 얇아서 새빨간 핸드백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숨인지 호흡인지 알 수 없는 숨을 몇 번이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물어본 것일 텐데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 같아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물어본 후 빨리 대답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하루이 타니마치 1, 19, 4, 201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아파트 주소였고 방 번호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결코 얽혀들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며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여자는 꾸벅하고 허리가 구부러지듯 깊게 인사를 하고 다시 흔들거리며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엄청 무섭다고 생각하며 나는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길 좀 알려주세요. 컴컴한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8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원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소름 끼치는 구렁이. 중종 임금 때 유명한 학자이자 도인이었던 정북창은 동생인 정고옥과 함께 어느 집을 지날 때 그곳에서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옴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나는 정북창이요. 우리 형제는 이 집 주인의 운명에 낀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 집에 나와 내 동생을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북창의 높은 명성을 들었던 주인은 그를 반기며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된 정북창은 주인에게 숫 50석을 오늘 안으로 준비해서 집 마당 가운데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뚜껑이 달린 큰 나무 상자 하나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북창은 마당에 쌓인 숫에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로 큰 나무 하나를 넣으니 그 광경을 주인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10여 세가 된 주인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본 정북창은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나무 상자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아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일어난 이 변고의 주인과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을 잃을 뻔하였고, 주인은 정북창을 당장 내쫓으려 하는 한편 상자를 부수려 왔습니다. 그러자 정북창은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목숨을 내놓겠소. 라고 말하고는 불에 넣어 다 타버린 나무 상자를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체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의 시신이 타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혹해하는 주인과 식구들에게 정북창은 구렁이의 시체를 찢어서 그 뱃속에 있던 부러진 낫의 끝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보니까 알 것 같소. 내가 10년 전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들을 길렀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여겼소. 그래서 연못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어디선가 온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들을 몽땅 잡아먹는 것이었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큰 낫을 들어 그 구렁이를 마구 찍어 죽였는데 그때 낫의 끝이 부러졌소. 이 부러진 낫의 끝이 바로 그때의 낫인 줄 알겠소. 그렇게 말한 주인은 하인을 시켜 창고에 보관한 부러진 낫을 가져오게 하고서 맞춰보았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놀라는 주인을 보며 정북창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구렁이의 환생이었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대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요. 만약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그대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식구 모두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소. 이제 우리가 재앙을 없앴으니 그대의 집안은 편안할 것이요. 말을 마친 정북창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죽인 자의 아들로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민담과 전설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나저나 뱀은 왜 하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더 쉽게 주인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나 주인에게 나타나면 자연히 주인은 낯선 자인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주인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안심할 테니 그 틈을 노리면 더 편하게 씹고 복수를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면 참 섬뜩한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종 임금 때 학자이자 도인인 정북창과 동생 정고옥이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오는 집을 방문해 주인의 가족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북창은 주인의 집 마당에 숯 50석을 쌓고 큰 나무 상자를 준비하게 한 뒤 주인의 아들을 상자 안에 넣어 불에 태웠다. 상자 안에서 주인의 아들 대신 구렁이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정북창은 이로 인해 주인 가족이 겪을 뻔한 재앙을 막았음을 밝혔다. 9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일. 출장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3일간 지내게 되었죠. 원래 묵으려던 호텔에 방이 없어서 옆에 다른 작은 처음 듣는 이름의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방에 오니 심심해서 밥 마시러 나갔죠. 주변을 구경하고 과자랑 음료수를 사서 호텔로 향하니 11시경. 묘하게 길에 사람도 없고 매우 한산하고 비가 솔솔 내렸습니다. 이동은 되게 조용하구나 하고 호텔로 들어가려 하는데 호텔 로비로 가는 메인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였죠. 통유리로 된 자동문인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프론트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 다 켜져 있는데 직원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투숙객도 없었고요. 센서가 고장나서 나를 못 싣는가? 라고 생각하며 유리문 센서 밑에서 한참을 춤을 추었죠.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쭉 안 보였고요. 작은 규모의 호텔이라서 밤에는 직원 퇴근하고 문 잠그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아직도 11시 정도였죠. 어쩌나 하고 서 있는데 밖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갑자기 어디서인가 나타난 배낭을 메고 있는 아줌마가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줌마도 편의점 봉지 같은 걸 들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컨퍼런스룸으로 연결된 2층 문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들어갔죠. 저거다 해서 따라가려고 나도 따라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묘한 경험 시작. 2층 문은 반투명 유리문이었는데 안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2층의 시설은 10시 이후에는 전부 마감하고 문을 잠그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까 들어간 아줌마 생각에
뭔가 안에 길이 있겠지 하고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왜 따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갔죠. 아줌마의 흔적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어둠을 헤치고 걸었더니 비상계단 철문이 보였습니다. 다른 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그리로 갔을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나도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상구로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냥 다시 나가서 밖에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철문을 다시 열려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였죠. 자동으로 잠기는 거였어. 꼼짝없이 투숙하는 9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층층이 비상구 문을 다 열어봤죠. 다 잠겨 있었습니다. 6층부터 뭔가 무서워 시작했죠. 그렇게 9층으로 올라갔지만 역시 9층도 잠겨 있었고 아줌마는 어디로 간 걸까? 하며 갇힌 상황이 무서워서 어디론가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일단 다시 들어왔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어디 간 걸까 생각에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2층 비상구에서 호텔 프론트로 전화하려고 번호를 누르며 잠긴 비상구 문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열어봤죠. 근데 이게 열리는 겁니다. 진짜 누가 장난질한 것 같아. 아까 분명히 당기면 철컥철컥 잠겼던 문이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는 거였죠. 문 열어서 안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초록색 가이드 불밖에 없었죠. 그대로 겁나 달려서 온 길로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문으로 낚아서 로비 메인 게이트로 다시 달려갔더니 자동문 아주 잘 열렸죠. 심지어 프론트에 직원 4명이 바쁘게 늦게 체크인하는 관광객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날 못 읽던 센서가 너무 이상해서 한참을 또 센서 아래서 춤을 춰봤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고요. 그래도 이상해서 프론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프론트는 밤에 닫냐고. 아까 혹시 프론트 자리 비웠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24시간이라고 자기들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호텔 바꿨죠. 아직도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에 홀렸다는 기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10번째 이야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이유.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재고관리 파트였다.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이 있고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다.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을 들어갔다. 사무실에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 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2명이었다.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팀장과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까지려면 뺑 쳐야 되는데 라고 팀장님이 말하길래 대답했다. 그러죠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을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에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둘이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을 삶아 소주각 1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었으면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닫았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여,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여? 처음에 우리 둘은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라는 각오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김 샀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그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하여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나와 팀장님 귀에서 말이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 있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님은 기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 일했던 직원들 중에도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분명히 CCTV에 그것들이 있었다. 한 개의 형체가 아닌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한시에 회사를 퇴직하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의 X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충북에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 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다. 그때 그 7번 창고에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11번째 이야기 왕따.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일이야. 당시에 성남의 순회동에서 살고 있었어. 집 바로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슈퍼를 더 많이 이용하던 때였어. 그 슈퍼에는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장애인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었달까. 연령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애가 바보는 아니었어. 해리포터를 원서를 사서 모르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이라도 읽는다고. 걔네 집 아주머니께서도 그랬고
피아노도 잘 치는 아이였어. 근데 말하는 게 조금 더듬더듬 거리고 표현력 같은 게 좀 적달까? 어휘력이 부족한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꺼려했었어. 흔히 말하는 따돌림을 좀 받는 편이었어. 나는 자주 슈퍼에도 가고 걔랑 3번 정도 같은 반이 되었어서 그래도 가능하면 좀 잘해주려는 편이었어.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거나 한 건 아니야. 알잖아. 초딩들이 여자랑 남자애가 친하게 지내면 온갖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게다가 모자라 내랑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나까지 따돌림을 당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런 변명하는 내가 싫다. 아무튼 다른 애들처럼 그 애를 놀리거나 질색하지는 않고 적당히 말하고 대응하는 정도였어. 4학년 때도 걔랑 같은 반이었고 그때가 두 번째로 같은 반이 되었던 때였는데 반에서 보면 애들이 그 애를 취급하는 게 심하다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꺼려했었어. 그 애는 반에서 말썽꾸러기 그런 애 한두 명 정도하고만 친했는데 친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똘마니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 애들이 그 아이를 꺼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아이가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어. 수업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던가 체육 수업하다가 교실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판단하고 꺼려하는 분위기였어. 솔직히 걔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걔네 아주머니한테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 가끔 조별 모임이라던가 팀 짜서 하는 걸 보면 그 아이를 꺼려해서 저리 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안 되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있는 조에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어. 선생님이 결국에는 넣어주는 조로 들어가고는 했었어. 같이 노는 것 같던 한두 명의 친구가 있는 조에 넣으려고 해도 다른 조원 애들이 싫다고 말해서 그 조에도 못 들어갔었고 솔직히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카드 같은 걸 써서 주거나 책 같은 걸 빌려주곤 했었어. 그런데 그 아이네 아주머니가 그걸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나한테 매번 공짜로 과자를 주시기 시작하셨어. 그렇게 공짜로 과자를 받고 칭찬까지 해주니까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어. 그런데 그래서 아주머니가 선생님께 부탁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 남자 아이랑 같이 도서부를 하면서 방과 후에 책을 정리해주지 않겠냐고 하셨었어. 책을 정리하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주지 않겠냐고 했었어. 어른 말에는 또 거절하거나 하지는 못했던지라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 아이의 집이기도 한 슈퍼가 우리 집 바로 앞이었기에 도서 정리가 끝난다고 해도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도 같이 가야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 당시에 살던 곳이 좀 경사가 심한 곳이기도 했고 학교랑 거리가 꽤 되어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었어. 그 20분 동안 다른 친구들을 만날 확률도 꽤 높았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그 아이랑 같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어. 분명히 다른 애들이 놀리거나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도 같이 가기는 했지만 가는 동안에는 오로지 앞만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었어. 게다가 같이 대화를 하라고 해도 내가 오늘 날씨 좋지? 라고 말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파래.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라서 솔직히 대화가 되지는 않았어. 나는 거의 입을 다물고 걔 혼자 이상한 말만 하는 그런 식이었어. 대략 그 아이와의 관계성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다음 날에 과학 조별 활동.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걔랑 같은 조였어. 각자 가져올 준비물을 분배할 때 좀 불합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애한테는 돈이 드는 걸로 가져오라고 했었어. 나머지는 가위나 칼 같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남자애만 문방구에서 파는 세트 같은 걸 가져오란 거였어. 걔가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안 되니까. 집이 가까운 내가 걔네 아주머니한테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었고 저녁 7시쯤 그때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말하니까 남자애하고 지금 같이 문방구에 사주지 않겠냐고 부탁했어. 결국에는 그 남자애랑 문방구까지 가야 했는데 문방구는 또 학교 앞에 있었어. 거기까지 또 같이 갔다 와야 하니 빨리 다녀오고 싶은 생각뿐인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갔는데 신호등을 건너면 바로 학교 쪽인데 신호등까지 걸어서 3분 정도 걸렸지. 그 정도 거리에서 갑자기 남자애가 팔을 세게 잡더니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평소에도 이상한 말이나 뚱딴지 같은 말을 해서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빨리빨리 갔다 오고 싶었어. 그래서 팔을 뿌리치고 뛰려고 했는데도 걔가 꽉 잡고 안 된다고 잡아 말리는 거야. 지나가던 교복 입은 언니들이 막 귀엽다면서 웃는 게 또 너무 창피했었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려고 했는데 신호등 쪽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야. 어디 백화점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었어. 그 셔틀버스가 우리 동네 쪽으로도 당연히 다니는 거였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 모습이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 그 사고가 나서는 남자애가 이제 가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서 문구점까지 갔어.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보았단 것도 떨리는 이유이지만 그 남자애가 가지 말자고 했던 것과 이제 가자라고 말한 게 너무 잘 떨어지는 상황인 거잖아. 교통사고가 난다는 걸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건데 그 셔틀버스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다른 반인 남자애가 치여버렸던 거야. 이후로 그 남자애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때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여전히 대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 이후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남자애랑은 만날 일이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신기하고도 무서워.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단어는 못하지만 그 남자애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알아듣긴 했던 것 같아. 단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본인이 이상한 말을 해서 대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 그 아이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아니면 평소 같은 바보짓일 뿐이고 우연이었던 걸까?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도 기억 속에서는 어휘력이 부족한 바보 같지만 순했던 아이라는 그런 이미지야. 그 아이는 정말로 그냥 바보 같은 아이였던 걸까?